보유세 굉장히 많이 내고 있다라는 식으로 반격이 엄청 센 것 같은데요. 아니, 간단한 걸 뭐 그렇게. 아니, 집값 낮추면 될 거 아니에요. 사회민주당 혁신진보위원장 김보경입니다. 네, 오늘은 좀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초대 손님을 두 분 모시고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 문제 진보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물급을 두 분 모셔가지고 제가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강수 교수님, 이광수 대표님 두 분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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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정강수 교수님, 저희 지난번에 이재명 대선 때 불평등 타파 위원회 위원장도 맡아주셔가지고 맞아요. 같이 일을 열심히 했었습니다. 예. 그때도 자산 불평등 관련한 정책이 많이 없다고 굉장히 아쉬워하셨거든요. 맞아요. 네. 지금도 아쉬워요. 선생님은 역대 민주정부 때마다 부동산 정책 열심히 제안하셨던 것 같은데 이번에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오늘 이 시간에 한번 하시고 싶으신 얘기 다 하고 하시는 것으로. 민주정부가 등장할 때마다 막 부동산 가격이 초반에 뛰잖아요. 막 잡으려고 하면서 시끄러워지고 이러는데,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고,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던 것 같은 기시감이 있는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자마자 부동산이 막 폭등했는데, 그건 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건가요? 근데 지금의 부동산 시장을 좀 구별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은 특정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참여정부하고 문재인 정부 때하고는 좀 다른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때는 이제는 상승했는데 이건 국제적으로 상승해서 좀 다른 측면이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 상승을 어떻게 보냐면 윤석열 정부가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에서 특정 지역에 규제 완화를 되게 많이 해주고, 특히 재건축 재개발 완화해주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정책 대출을 대거 투입시켜 놓고, 뭐 그러다 보니까 세금도 낮춰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정 지역, 특히 투기하기 좋은 지역만 상승하는 거죠. 그래서 전 지금의 상승 원인을 뭐 민주정부가 당선되고 집권했기 때문에 오르는 게 아니라, 과거하고 좀 다른 측면도 있고, 지금은 윤석열 정부가 뿌린 씨앗이 막 지금 새싹이 돋아나고 일부 지역에서만 그러고 있다고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책이라는 거, 특히 부동산 정책은 시행을 하면 바로 효과가 안 나타나요. 그럼 몇 년 뒤에 나타나는데, 민주정부 앞에 집권했던 정부들, 그 정부들이 이게 뭐 부동산 시장 부양하고 규제 다 철폐하고 투기 억제 장치 다 해제하고 이래놓고 나면 민주정부가 집권하면 이제 효과가 비로소 발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데, 그 본질을 보려면 그 전 정부가 무슨 짓을 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윤석열 정부는 정말 이명박 정부보다도 더 이 투기 억제 장치를 다 풀고 이런 식의 장난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집값이 올라가는 거는 그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광수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지역에만 이렇게 폭등하는 현상이면, 그러면 오히려 일반적인 국민들은 뭐 부동산 문제가 크게 없다 이렇게 인식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뜨겁잖아요. 이런 현상은 어떻게 정치가 접근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주 미묘한 측면인데, 지금은 일종의 시기와 질투와 욕망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집값이 안 오르는데, 우리 집은 안 오르는데 저 지역이 오른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난 어떻게 하면 저기에 갈까? 이런 것들이 이제는 넘쳐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집값이 다 올라서 집값이 안정되는 그런 측면의 정책보다도 지금은 어떻게 대다수의 국민들의 그런 어떤 심리적인 불안, 그리고 욕망 또는 질투와 시기를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느냐가 핵심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이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건, 이제 오늘 솔직히 얘기하라니까, 이 시장의 불안 요인은 예상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십 번 민주당에 얘기했어요. 대선 때. 왜냐하면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 대책이. 제가 심지어 엄청나게 노력해서 자료도 제공해주고 공약이 필요하다. 그런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그걸 설명해주러
부동산, 그러니까 공약을 만드는 의원실에 들어갔는데요. 핵심 의원실에 들어갔는데 칠판에 딱 써 있더라고요. 세금으로 집값 안 잡겠다. 그게 자기서부터 출발했대요. 누군지는 밝히지 않겠지만.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니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집값이 폭등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랬더니 더 놀랄만한 답이 뭐였냐면 다 준비가 돼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낼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진짜 그래서 좀 반신반의했지만 있겠군이 싶은 거죠. 근데 지금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집값이 오르니까 뭐 TF 만들다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의 씨앗을 뿌리고 지금 좀 짧지만 지금까지를 보면 민주당 정부가 그리고 민주당이 물을 뿌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문제의식을 좀 심각하게 느끼는 거죠. 이 민주당의 지금 태도는 사실은 그동안의 개혁 정당이 보인 스탠스보다도 훨씬 더 폐영적이에요. 이러지 않았어요.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는 거에 대해서 겁을 내고 국힘식 그 공급 확대 정책을 펼치고 이러지 않았어요, 과거에는. 사실 국회의원들이 사람들을 만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자기 지역구에서 주로 만나는 사람들이 부동산하고 다 관련이 있어요. 주로 부자들이고. 그럼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 만나가지고 하는 소리가 뭐냐 하면 종부세 때문에 우리 죽을 노릇이다. 이거 안 푸냐. 그 소리를 맨날 듣다가 보니까 그게 국민들의 여론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나머지 40, 50%의 그 무주택자 저소득층이 겪는 고통이나 그들의 그 신음소리는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민주당이 후퇴해서 지금같이 뭐 그린벨트 해제해서 주택 공급하자 이따오 소리는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잘못됐어요. 저도 그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냐면 그냥 예를 들어서 이권자들 만나고 주민들 만날 때 낮에 만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무주택자나 많은 분들은 일하러 가셨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뭐 부동산을 갖고 있거나 임대사업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시간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방적인 의견만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이제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의견 표명을 하죠. 자기가 돈 내야 되니까. 그런데 무주택자들은 진짜로 사실관계,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게 살고 있다는 걸 사실은 인지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목소리 낼 때도 없고 목소리가 잘 안 나오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조금 저는 이런 부분도 좀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갑자기 나간 건지 모르겠지만 무주택자 당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주택자분들의 어떤 주택에 대한 권리, 기본권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정치인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 저는 이런 고민이 있는데요. 이게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10대, 20대 시절만 해도 집값도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한다. 뭐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사는 곳이 뭐 조금 오를 수는 있겠지만 뭐 딴 데 가서 살면 좀 낮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모두가 다 올라야 된다라는 게 너무 기본값이 됐잖아요. 이게 너무 오래된 욕망이 됐는데 이거를 정치나 뭐 제도나 이런 걸로 해소할 수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이제 자포자기한 느낌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우리가 계속 사회가 발전하고 진보하는 단계에서 보면 그런 도전이 있었지만 응전하고 변화를 만들잖아요. 그런 변화를 만들어야 되죠. 그 대신 그 개혁에 대해서 엄청난 저항이 있지만 이제 이겨내야 되는데 저는 이제 부동산만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측면에서 지금 상황은 굉장히 유리하다. 네, 저항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의외로. 왜냐면 일부 지역만 오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주 소수에 대해서만 사실은 억제하고 그럴 수 있다면 의외로 빠르게 여론도 돌아갈 수 있고 시장도 안정시킬 수 있다고 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되게 지금 상황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 개혁을 만들기에. 그럼 예측 가능한 일부 지역의 폭등을 빨리 이재명 정부가 초기에 잡았으면 분위기가 급 반전돼서 국민들도 이제 부동산이 다르게 가는 변곡점에 우리도 들어선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네. 이게 이제 국민들이 너무 또 현명하고 똑똑하고 눈치도 빠르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세력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벌써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정권을 담당하는 정치 세력들이 확실한 철학을 얘기를 하고 또 그 철학을 밀고 나갈 정책 수단을 개발하고 스스로가 또 그걸 담당할 수 있을 만큼 어떤 결백성을 갖추고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그것 자체가 시장에 강력한 신호가 되는 것이고 또 실제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나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분발하셔서 또 자기 생각을 좀 돌아보시고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그런 결단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하죠. 이 결국 근원적 해결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변곡점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이제 결국 앞에 얘기 나왔지만 세금을 다뤄야 되는데 그 얘기 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수 소장님은 이제 평소 때 시민들 많이 만나시잖아요. 그럼 그 시민들이 진보적이기도 하지만 나도 집 사고 싶고 집이 올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조언을 원하실 텐데 그럴 때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사실은 저는 꼭 이해하실 측면이 뭐냐면 이 부동산 문제는 나 자산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미래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집값이 계속 오르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갑자기 아이들이 걱정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가지? 예를 들어서 2명이면 그럼 이 한 집에 나눠주면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이런 고민들.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미리 집도 사주고 아파트도 뭐 몰래 증여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집값 안정을 원한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공교로운 지점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게 그리 썩 내가 집을 거주하는 입장에서 썩 편하지 않아요. 특히 1주택자면 더 그래요. 네, 그렇죠. 실제로 거주하는 또 분들은. 왜냐하면 내 집도 올라가지만 다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거주 이전의 자유가 현저하게 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스스로도 이게 이제 경험치가 쌓인 거예요. 집값이 내가 거주하는 사람들, 실제로 실거주하고 있는데 집값이 오르는 게 그게 좋은 건가? 오히려 좀 안정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 전 그래서 그 희망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내란을 거치면서 발견한 현상 중에 하나는 우리 국민들의 뭐라 그럴까요? 아주 뛰어난 도덕심, 이런 것들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있었구나. 이게 있다면, 그건 뭐 이기심 탐욕하고는 관계없는 거잖아요. 자기를 희생하고 애국심, 정의감을 발휘하는, 그것도 그냥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그냥 끝까지 될 때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고상한 마음이 우리 국민 속에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만 좀 정신 차리면, 맞습니다. 아주 좋아질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그걸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이게 시민들의 변화, 국민들의 변화, 그냥 단순하게 집값 올려주면 좋아할 거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예. 예.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작가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한국인의 종특을 숭고한 속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욕망도 굉장히 추구하지만 만약에 전체가 다 너무 경쟁이 어렵거나 또는 전체를 위협하는 일이 벌어지면 내 개인의 이익을 내려놓고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달려든다. 그래서 똘똘 뭉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주 탑재되어 있는 정특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게 잘 활용을 하면 정치적인 문제도 잘 풀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너무 그런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예, 이제 부동산과 세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정부가 이제 들어서서 부동산 폭등에 대해서 했던 조치는 대부분 금융규제잖아요. 대출규제인데 근원적으로 결국 보유세 문제를 건드려야 된다는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신기한 현상처럼 느껴져요. 문재인 정부에서 세금으로 집값 잡으려다가 망했다. 이게 있어서 세금은 안 건드리겠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드디어 세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현상일까요? 이재명 정부 진짜 세금 올립니까? 올리도록 해야죠. 왜냐하면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유세라든지 세금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시장 안정, 그리고 정당한 과세, 그리고 공정성,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보유세가 반드시 도입된다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입장에서 이러한 어떤 분위기와 여론을 전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사실은 민주당이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욕먹으려나? 민주당이 잘해서 정권을 가져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국민들이 변했고 시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저는 여론을 만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주장할수록 저는 보유세 도입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세금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런 또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으려다가 실패했다라는 게 거의 속설처럼 퍼져 있는데 이게 진실인지 정광수 교수님 말씀 주시죠. 문재인 정부 초반 3년 동안요. 이 보유세를 안 올리려고 얼마나 미온적으로 그랬는지 몰라요. 그게 이제 시장 참가자들에게 아주 강한 신호가 된 거죠. 이제 우리는 부동산값 폭등도 맞고 떨어지는 것도 맞고 그냥 적당히 유지되기를 바란다 하는 신호를 시장 참가자들에게 줬기 때문에 맘 놓고 투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3년 지나고 4년 차쯤 들어갈 때 그때는 또 반대편 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이걸 모조리 단기간에 급격히 강화하는 그런 정책을 펼쳤어요. 그러니까 앞에 3년 동안은 집값 폭등을 방치했다는 것 때문에 국민의 비난을 받고 그 다음에 올릴 대로 다 올려놓고 세금을 왕창 때리고 그것도 무슨 차등 과세 방식 이런 것들을 도입해가지고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고 난리가 났어요. 이러니까 또 그때는 또 세금을 과도하게 때렸다고 또 비난을 받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부동산 정책에 실패했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근데 원칙은 보유세 강화하는 게 맞죠. 타이밍을 잘못 잡았고 방식을 잘못한 거예요. 처음부터 그 원칙을 분명히 세우고 점진적으로 임기 중에 점진적으로 강화해가겠다 했으면 그 난리가 안 났죠. 기본적으로 방향은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고 이게 쭉 지속돼서 한 3년, 4년, 5년, 6년 이렇게 정책이 되면 집값이 안정화됐을 수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하지 않고 또 바로 그 다음에 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이러면서 완전히 엉킨 9년, 10년에 저희가 보내서는 했는데 그 보유세 얘기 관련해서 사람들 의외로 세제를 잘 몰라요. 이게 보유세 안에 굉장히 뭐가 많던데요. 재산세도 있고 종부세도 있고 또 종부세에도 안에 여러 가지 공제가 있고 이거 좀 국민들이 좀 이해할 수 있게 좀 한 번에 누가 설명해 주시죠. 근데 이거는 되게 간단하거든요. 부동산 관련 세금을 일단 취득할 때 취득세가 있고 그러니까 취득세가 근데 이제 구분이 되는 게 취득세가 예를 들어서 다주택을 취득하는 순간 투기과열지구나 이런 지역에서는 이제 중과가 됩니다. 그래서 최대는 8%에서 12% 정도 중과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취득할 때 내는 걸 취득세라고 하고,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는 두 개가 대표적인 세금인데, 하나는 재산세와 하나는 종합부동산세죠. 근데 재산세는 기존에 있던 세금이어서, 그런데 종합부동산세가 계속 이걸 강화하느냐, 줄이느냐, 이게 논란이 되는 거고, 그 논란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종합부동산세는 교정과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제적 상황에 그 불균형이나 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걸 교정하기 위해서 도입된 세금이죠. 대표적으로 교정과세의 대표는 환경세가 되는 거죠. 그것처럼 이제는 과도하게 투기 수요라든지 아니면 투자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종합부동산세가 이제 도입되는데, 종합부동산세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 거주자나 아니면 보유자나 아니면 노령자 같은 경우에 이제 감면 조항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건 굉장히 복잡하죠. 이제 그게 두 가지가 있고, 보유기간 동안. 그리고 팔 때는 대표적으로 이제 양도세가 있는 거죠. 근데 양도세 할 때는 또, 대표적으로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 감면이 많이 들어가는데, 또 두 종류가 있어요. 감면 조항은 실거주가를 최대한 하면은 40%를 감면해주고, 보유만 최대하면 40% 정도 감면해서, 합치면 양도세를 80% 정도 감면해주는 1가구 1주택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쭉 세세하게 들어보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세가, 부동산 관련된 세금이 굉장히 복잡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개혁이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이제 논란과 주장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깔끔하다. 종부세가 지금 작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는 비판도 굉장히 많은데 어떤 상황인가요? 그게 이제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문재인 정부가 네. 종부세를 굉장히 좀 혼란스럽게 만들어 놨어요. 노무현 정부가 처음 도입했을 때는 종부세 과세 원칙이 딴 거 없어요. 한 사람이 전국에 걸쳐서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인별로 합산해가지고 금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 금액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누진과세한다는 거였어요. 간단하고 형평성 시비도 없고 아주 좋은 내용으로 그 종부세가 만들어지고 도입이 됐거든요. 근데 그 뒤부터 이제 자꾸 공격이 들어오고 하면서 노령자에 대해서는 공제해준다.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 공제해준다. 이러더니 그까지는 또 괜찮은데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는 주택 수별로 세율을 달리 했어요. 주택수 2채 가진 사람, 3채 가진 사람 세율을 달리 하고 또 이제 구역에 따라서 이게 투기 억제하는 구역인가 일반 구역인가에 따라서 또 세율을 달리 하고 법인이냐 개인이냐에 따라서도 또 세율을 달리하고 이렇게 과세 방식을 아주 다양한 걸 투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세금을 매기다 보니까 그럼 당연히 사람들이 내가 같은 금액을 갖고 있는데 왜 쟤보다 내가 세금을 더 내? 이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엉망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는 문재인 정부가 엉망으로 만들어 놔서 국민의 원성이 높다 하는 사실을 딱 캐치해가지고, 시가 기준에 누진과세 하겠다 해서 변경을 하면서 요지는 그거를 바로잡은 게 아니라 혼란스러운 걸 바로잡는 그게 초점이 아니고 그냥 확 낮춰버린 거죠. 종부세를 무력화시키는 짓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복잡하고 이상한 세금처럼 이렇게 되고 말았는데 방법은 간단합니다. 원래 종부세를 노무현 정부가 도입했으니 그때로 돌아가자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때로 돌아가자. 그래서 재산세를 건드리자는 얘기가 아니다. 종부세 위주로 보유세를 강화하자는 주장을 하는 거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게 핵심인데 뭐냐면 제가 아까도 전제했듯이 이 세금은 교정과세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세금을 통해서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있어요. 세금을 걷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네. 그러려면 뭐냐면 명확하게 사람들한테 인지가 돼야 돼요. 근데 복잡하게 만들면 명확한 인지가 안 된다는 거죠. 명확한 인지. 두 번째는 뭐냐면 공정해야 돼요. 그런데 누구는 빼주고 이러는 순간 이게 혼탁해지는 거죠. 세 번째는 일관성이 있어야. 왜냐면 그래야 교정써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느 정부에서는 공해되면은 세금 물렸다가 또 다음에 몇 년 지나니까 폐수해도 상관없다 그러면 어떻게 교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봤는데 이 세 가지가 다 무력화된 거예요. 지금. 종합부동산세가. 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사실은 이렇게 되돌려 놔야 된다. 그래서 세금 관련해서 논쟁들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너무 거칠게 원칙적으로 하면 이제 오히려 개혁이 안 되니 좀 더 면밀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으면서 온갖 다양한 주장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더 맞습니다. 그게 오히려 효과를 못 준다 이거죠. 뿐만 아니라 개혁의 효과를 반감시킨다는 거예요. 아니 어젠가 국토부 장관이 그 양반 말이 자꾸 바뀌는데 좋은 방향으로. 좋은 맞아요. 네. 보유세도 자기는 지지한다 그러고 심지어 부동산 백지 신탁제도 고려 중이다 이러고 그거 벌써 한 7, 8년 전에 저희가 주장했던 거거든요. 이 양반이 왜 자발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지? 그렇게 지금 이제 국토부 장관까지 그 발언을 하니까 틀림없이 이 정부 안에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절로 되는 건 아닐 거고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 내용을 대한민국 정치가 중에서 제일 잘 알아요.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면 좀 생각을 하겠죠. 아, 그 옛날 그때 그 말이 맞았어. 그리 가야 되겠는데, 라고 뭐 에이펙 치르고 나면 생각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요 얘기만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보유세 얘기할 때 세율 문제를 이제 다루게 되면 이제 골치가 아파지니 지금 이제 공시 가격을 현실화하는 것만으로도 보유세를 강화한 효과가 있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뭐 그것도 한 방법일 수 있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뭐냐면 뭐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세율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한 신호를 주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공시가격은 또 변동되잖아요. 그리고 또 뭐 누가 또 뭐라고 하면 저 내려드릴게요. 막 이러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표대를 딱 찍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세율로 가야 된다. 왜 자꾸 먼 길을 돌아가려고 하냐.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세율을 과감하게 올려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주장입니다. 변화의 방향이 분명해야 시장이 움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참 돌아가면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처럼 계속 눈치만 보다가 막판에 결국에 가게 되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그냥 버티겠죠. 안 내놓고. 그게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제가 정치가 얘기를 했지만 노무현식의 그런 뚝심 이런 게 정말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 참 뛰어난 정치가가 우리 3인당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이제 보유세율이 낮다 이러니까 막 보수 언론에서 보유세 세율은 낮지만 뭐 GDP 대비 뭐 이게 많이 내고 있다 막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이게 보수 언론에서 보유세율은 낮지만 GDP 대비해서 보유세 굉장히 많이 내고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보수 언론에서 지금 반격이 엄청 센 것 같은데요. 그 사람들은 맨날 노무현 정부 때부터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했고 뭐 그때부터 들고 나오는 메뉴인데 아니 간단한 걸 뭐 그렇게 아니 집값 낮추면 될 거 아니에요. 집값 낮추면 GDP 대비해서 그거 비율이 낮아져요. 그러니까 집값이 워낙 비싸니까 이제 GDP 대비하면 보유세가 무거운 것처럼 보이는데 아이 그 정책 잘 펼쳐서 집값을 낮추면 그 비율도 낮아진다고요. 자, 이제 무주택자들 얘기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아까 공급 얘기 잠깐 하셔서 요거는 여쭤보고 싶은데요. 공급을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수도권 과밀화 현상이 너무 심각해서 집 자체가 부족하다라는 얘기는 정말 많이 듣거든요. 이 공급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시는지. 공급은 뭐 가격 안정시키고 뭐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공급 확대 정책은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경기 변동을 이렇게 확대하는 정책이에요. 네. 그러니까 투기 장세에서는 공급 확대하면 그것 때문에 더 투기가 일어나니까 더 폭등하고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몇 년 지나고 이제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그때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로 들어서는데 그 침체를 가속화하고 이 공급 정책은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공급은 가만히 놔둬야 돼요. 근데 그거를 마치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정책인 것처럼 자꾸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 잘못된 것이고요. 다만 주거 문제가 있으니까 국가는 이제 그런 민간 그 분양주택을 얼마나 공급하냐 이런 계획 쓸데없는 거 세우지 말고 저소득층, 그죠? 서민층 이분들이 제대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주택을 공급하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근데 전혀 안 그랬어요, 지금까지. 거기에 신경을 썼던 정부는 결국 노무현 정부 정도, 김대중 정부 시작하고 뭐 이 정도인데 노무현 정부도 그냥 아주 저소득층을 위한 그런 주택 공급만 했지 그 위에 계층에 대한 주택 공급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서민층, 저소득층 그리고 중산층까지도 이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국가가 집중해야 돼요. 딴 데 신경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중산층 주거 문제 얘기하셔가지고 그건 뭔가 좀 다릅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그런 공공임대주택이든 뭐든 그 저소득층 위주의 거기에 타겟팅을 해서 이제 했는데
사실은 중산층인데 뭐 소득도 제법 돼요. 근데 집이 없어. 그것 때문에 뭐 얼마나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의외로. 그렇죠. 근데 그분들의 문제도 국가가 해결해 줘야 되는 거죠.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 문제를 논의해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고급의 네. 분양주택이 아닌 고급의 예를 들면 토지임대부주택이나 고급의 공공임대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공급하면 되지. 그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적은 편인가요, 지금 공급? 거의 없죠. 없죠. 그러니까 이제 공공의 역할은 어쨌든 복지에 있고 서민과 그리고 맞춰져 있는데 이걸 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폭넓게 범위를 하고요. 그래서 저는 용어 자체도 공공임대가 아니라 공공주택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질 좋은 공공주택을 시장에 많이 공급해서 예를 들어서 무주택자들이라든가 집을 이렇게 높은 가격에 살 수 없는 그런 분들한테 정부가 공급해 줘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주택 공급 정책은 복지가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자꾸 주택 정책을 말씀하셨지만 시장 안정 차원에서 그러니까 얘기하니까 그냥 공급을 많이 하면 마치 해결되는 것처럼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복지로 접근해야 된다. 복지로 접근해 보는데 복지의 폭을 넓혀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대한민국이 지금 1인당 GDP가 뭐 35,000불, 4만 불로 가기 때문에 과거에 예를 들어서 이런 복지, 아주 저소득층이나 이런 복지에서 좀 탈피해서 좀 더 폭넓은 복지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 수도권 과밀화 현상하고 공급이 이제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 했는데요. 이것 때문에 이제 부동산 문제 해결하려면 결국 지방 균형 발전, 지역 균형 발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좀 회의적으로 들리기도 해요. 왜냐면 지역 균형 발전 한다고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고 또 실제로 이루어지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그동안에 서울의 수도권 과밀화 또 이로 인한 주거 고통 이거 과연 해결될 수 있을까? 그게 뭐 효과가 있을까? 이런 회의론도 있거든요. 사실은 저는 사실 그때 좀 노무현 정부 정책에 반대를 했어요. 왜 혁신도시, 기업도시 막 이래가지고 곳곳에 땅값을 올려놓냐 이런 비판을 했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야 그게 진짜로 대한민국의 방향을 확 바꿀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정책이었구나 하는 확인을 해요. 제가 이제 늦게 이걸 느끼게 됐는데 근데 이게 왜 실패한 것처럼 보이느냐 하면 노무현 정부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그냥 방치하고 엉망진창으로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훼손이 됐죠.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으면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역의 혁신도시니 뭐니 다 방치한 상태로 2차 공공기관 이전이나 이런 것도 뭐 모른 척하고 그러니 안 했는데 그게 잘 될 수가 있나요? 잘하려고 노력을 해도 될까 말까 한데 아예 방치를 했으니 그게 벌써 몇 년입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지역균형 발전 정책은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거 성공시켜야 되고 더한 어떤 수단도 거기에 포함시켜서 추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 이번에 논란이 된 법안이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실에서 발의한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인데 이제 여러 조치들이 있어요. 뭐 이제 정보를 좀 투명하게 해야 된다던가 등기를 이제 활성화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는데 이제 핵심은 이제 저희가 2년마다 갱신하는 걸 3년으로 늘리고 지금 그게 이제 저희가 한 번 할 수 있는 걸 2번 할 수 있게 해서 3년씩 2번 하면 이제 333이 돼서 9년인데 이제 이 9년 가지고 부동산 사회주의다. 너무 심각한 재산권 침해라서 위헌 소지가 있다. 이런 공격들이 지금 엄청나게 있거든요. 이 법안을 개정하면서 이렇게까지 극렬하게 반대할지 몰랐는데 이 법안 어떻게 잘 지켜가면 좋을지 좀 응원 좀 해주십시오. 강하긴 한데 소수정당으로서 그 정도 얘기도 못하면 네. 뭘 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임차인의 열악한 위치에 대해서 사회적 관심을 야기했다라고 하는 효과가 있었으니까 굴하지 말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아까 뉴욕
시장 선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한국 상황도 그런 정치인의 출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디서 안 나오나? 그런 분이 어딘가에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2017년만 해도 이재명 시장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정책을 선명하게 얘기하고 그런데 지금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그런 정치인이 나오도록 뭐 무주택자 당을 만드시든지 당수가 되시니까. 하여간 그런 날이 오도록 고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진보정당인 사회민주당이 이만큼 나가야 실제로 변화하는 거는 그렇게 못 나갈지라도 앞으로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선명성과 그리고 방향성 그리고 더 앞으로 가는 거에 박수를 너무 드리고 싶어요. 그런 법을 먼저 제안하고 저만치 빨리 먼저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응원 드리고 싶고요. 저도 하여튼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귀한 얘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회민주당이 무주택자당으로 불리는 그날까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바꾸시면 어때요? 아, 뭐라고 바꾸고요? 무주택자당. 그것도 한번 당면 개정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